1923년 한성, 인조반정의 피바람 속에서 폐위된 광해군의 4살배기 딸은 과연 살아남았을까?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하나이의 존재는 어떻게 흔적 없이 사라지거나 혹은 기적처럼 생존할 수 있었을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가장 약한 생명의 운명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을까? 17세기의 문턱에 선 조선은 깊은 혼란과 불안 속에 잠겨 있었다. 임진왜란의 상흔이 차에 아물기도 전에 왕실은 또다시 경랑에 휩싸였다. 1908년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선조의 치세가 막을 내리자 왕위는 피바람을 예고하는 숙명적인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서자였던 광해군은 불안정한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세자로 책봉되어 전쟁의 한복판에서 분조를 이끌며 민심을 얻었지만 선조의 뒤늦은 계비인 인목대비와 그녀에게서 태어난 적통왕자 영창대군의 존재는 그의 앞길에 들이온 거대한 그림자였다. 조정은 선조의 붕어와 함께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과 적통계승을 주장하는 세력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했다. 권력의 칼날은 이미 무고한 생명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해군은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랐으나 그의 즉위는 처음부터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과도 같았다.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을 지지했던 대북파를 중심으로 정권을 운영했고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썼다.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을 지원하여 완성하게 하고 토지개혁과 세금제도의 정비를 시도하며 국가재건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며 실리적인 선택으로 조선의 국익을 도모하려 했다. 이는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를 보존하려는 현명한 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증오가 도사리고 있었다. 광해군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다. 가장 큰 비극은 1913년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1968년에는 서모인 인목대비를 폐위하여 서궁에 유폐시킨 폐모살제였다. 이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 조선 사회에서 왕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왕실의 명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천륜을 거스른 폐모살제는 수많은 살인과 신하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고 이는 광해군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 대북파의 독점적 정권 운영과 비판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은 민심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양에는 대규모 궁궐 공사가 이어졌고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을 미처 잊기도 전에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시달려야 했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되었고 전국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다.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까지 잔혹한 운명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폐주가 될 왕의 가족들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서 왕실의 어린 자녀들은 가장 위태로운 존재였다. 특히 1963년 모든 것이 뒤집힐 인조반정의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직전 광해군의 품에는 겨우 4살 된 어린 공주가 안겨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논쟁의 여지가 있음. 그 작은 생명은 자신이 곧 겪게 될 운명의 잔혹함을 알지 못한 채 궁궐의 고요한 장막 뒤에서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왕실의 아이들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 쉬웠으며 역사는 종종 그들의 이름과 흔적을 지워버리곤 했다. 이 혼란의 시대는 그들에게 어떤 운명을 선사했을까? 이제 그 어둡고 위태로운 배경 속에서 한 어린 생명의 사라진 흔적을 따라가 본다. 광해군의 통치 아래 조선은 깊은 혼란과 분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위한 무리한 토목공사를 강행하고 대북파를 중심으로 한 당파 정치를 심화하며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했다. 이러한 실정은 누적된 민심 이반과 함께 서인 세력의 결집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교적 대의를 훼손한 폐모살제, 과도한 궁궐 공사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편협한 당파 정치는 광해군의 통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혼돈의 한복판에서 광해군의 조카이자 선조의 손자였던 능양군 훗날 인조, 이 반정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선조의 혈통을 이었다는 정통성과 함께 폐모살제를 비판하며 유교적 대의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졌다. 능양군을 중심으로 한 서인 인사들은 은밀하게 모여 반정 계획을 모의했다. 어둠 속에서 오가는 낮은 목소리,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 펼쳐진 지도는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목숨을 건 이 비밀스러운 회합들은 광해군의 폭정을 끝내고 조선의 정통성을 회복하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했다. 이 모의의 핵심에는 김유, 이귀, 이괄과 같은 강직한 무인과 문신들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권력 찬탈을 넘어 무너진 왕실의 기강과 유교적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대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유는 서인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인맥을 동원했고 이귀는 군사적 전략 수립에 기여했으며 이괄은 뛰어난 무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사 행동을 준비했다. 이들은 각자의 역량을 합쳐 반정 세력을 규합하고 군사적 준비를 착수하며 백성과 조정 대신들에게 반정의 정당성을 설파할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반정 세력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명분은 광해군의 폭정과 폐모살제를 바로잡고 조선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광해군이 폐륜을 저지르고 혼군 애훈준 레이기를 걸어 하늘의 뜻을 거슬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들의 거사는 무너진 하늘의 도리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도탄에서 구해내며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는 의거, 이주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러한 명분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잠재적인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혁명적인 계획에는 늘 위험과 갈등이 따르는 법, 반정 세력 내부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와 불신이 얽히며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어떤 공신 책봉을 받을 것인가? 미래 전국의 주도권은 누가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거사 성공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내부 과제였다. 이러한 이합집산 속에서도 그들은 성공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군사를 움직일 것인가? 궁궐 내외의 협조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가장 치밀한 전략을 짜내며 다가올 피바람을 준비하고 있었다. 왕실의 보이지 않는 심장부에서 꿈틀대던 이 거대한 음모는 이제 조용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경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1923년 음력 3월 12일 밤, 차가운 달빛 아래 한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를 가르는 비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니 바로 인조반정의 서막이었다. 서인 세력은 어둠을 틈타 창이문, 창임원을 넘어 궁궐을 향해 일제히 진격했다. 김유, 이귀, 이괄 등이 이끄는 반정군 수천 명은 미리 약속된 신호에 따라 물결처럼 도성 안으로 밀려들었다. 밤하늘을 찢는 함성과 혼비백산한 병사들의 아우성이 뒤섞이며 평화롭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역사적인 밤, 권력의 무게추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광해군의 경계는
예상보다 훨씬 허술했다. 오랜 기간 폐모살제와 실정으로 민심을 잃고 측근 정치에 의존하며 정적들을 가혹하게 숙청했던 그는 자신의 왕위가 이토록 쉽게 흔들릴 것이라곤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반정군은 잠겨있던 궁궐의 문을 부수고 혼란에 빠진 내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대신들은 무능했고 왕실 수비는 이렇다 할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조선의 심장인 궁궐은 반정군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전날 밤까지도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광해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새로운 아침은 승자의 것이었다.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곧이어 먼 제주도로 다시 입예되었다.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던 왕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병고에 시달리며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역사의 기록은 그를 군 준이라 칭하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자의 비극적인 운명을 냉혹하게 새겨 넣었다. 하지만 광해군 개인의 몰락으로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반정의 칼날은 승자의 정의를 조차 휘둘러줬고 그 칼날은 광해군을 지지했던 모든 세력을 향했다. 대대적인 숙청의 피바람이 불어닥쳤다. 광해군의 측근 세력이었던 대북파 인사들은 물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연루된 이들까지도 철저하게 제거되었다. 정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피해 보복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잔혹했다. 수많은 관료와 선비들이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고 그들의 가족들 또한 비극을 피할 수 없었다. 이 피바람 속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맞은 것은 광해군의 직계 가족들이었다. 특히 세자 이질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된 후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부인과 함께 자결을 명받았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멸문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왕족이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이들이 한순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권력 투쟁의 가장 잔혹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 혼돈과 숙청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한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폐위된 광해군의 어린 딸, 즉 내 살배기 공주였다. 그녀는 궁궐의 찬란한 빛 속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폐위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채 극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막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내 살배기 아이에게 역사의 거대한 파도는 생존의 의미를 묻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과연 이 끔찍한 권력 교체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권력 교체기에 발생한 무고한 희생양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거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있었다. 그들은 신분을 숨기고 이름을 바꾸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채 절박하게 생존을 이어갔다. 폐주의 어린 딸 또한 그러한 운명에 처했을 수 있다. 그녀의 생존 여부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공백을 넘어 권력의 칼날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을 상징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인조반정의 피바람이 한성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권력의 섰을 퍼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능양군, 즉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정권은 광해군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했다. 이는 단순한 숙청을 넘어 이전 시대의 모든 것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대대적인 작업이었다.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파 인물들은 물론 조금이라도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참혹한 처벌로 이어졌다. 조정의 정악들은 끊임없이 울리는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했고 승자의 기록은 패자의 피로 쓰여졌다. 폐주 광해군 일족에게 가해진 처벌은 전례 없이
야시업인겔이 가오겠다.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비참한 말년을 보냈고 세자 이질은 처자식과 함께 죽음으로 내몰렸다. 살아남은 직계 가족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왕실의 품위와 권위를 상징하던 자기는 한순간에 박탈되었고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이 사라지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져졌다. 유배와 사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들을 기다렸다. 특히 광해군의 딸들은 이제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다. 왕실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어떤 명예로운 칭호도 허락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들이 평민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만이 간략하게 명시될 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4살 배기 어린 공주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궁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이름 없는 존재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져야만 했다.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과 시련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비단 4살 공주뿐만이 아니었다. 역사의 폭풍 속에 버려진 수많은 왕실의 어린 자녀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세상의 냉정함과 마주했을 것이다. 궁궐의 안락함은 사라지고 기댈 곳 없이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그들의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을 테다. 대부분의 왕실 어린 자녀들의 행방은 역사 기록에서 철저히 사라졌다. 이는 인조 정권이 광해군의 잔재를 완전히 지우려 했던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폐주의 자식들은 새로운 왕조의 입장에서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언제든 복권의 명분이 될 수 있었고 정통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불씨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존재 자체가 용납되기 어려운 위험이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었을 것이다. 익명으로 숨어 살아가거나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4살 공주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역사적 공백 속에서 그녀의 생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반정의 혼란 속에서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면 그녀는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 혹시 충성스러운 궁인이 아이를 몰래 빼돌렸거나 광해군에게 연민을 느끼던 누군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숨겨주었을지도 모른다. 이름 없는 민계에서 평범한 아이처럼 자랐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신분을 감춘 채 살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보호는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지만 인간의 연민은 때때로 잔혹한 권력의 칼날을 피해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 역사의 승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혹은 의도적으로 지운 그늘진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어린 생명의 고단한 여정을 더듬어 볼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녀의 존재는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마지막 희망, 혹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줄기 빛이었을지도 모른다. 인조반정 이후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맞았다. 서인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조선 사회의 중심으로 확고히 세웠다. 광해군 시대의 정책과 인물들은 철저히 부정되었고 새로운 통치 질서 속에서 유교적 명분과 도덕률이 재차 강조되었다. 이는 단순한 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기에 광해군 시대는 폭정과 폐륜의 시대로 낙인 찍혔고 그의 실리 외교나 민생 안정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다. 오직 폐모살제와 토목공사, 당파 정치만이 부각되어 후대의 부정적 평가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그 기록의 행간에는 권력 다툼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거나 잊혀진 수많은 약자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왕조의 흥망성쇠 속에서 과연 누가 그들의 고통과 좌절에 귀 기울였을까?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왕위 찬탈과 정치적 숙청의 비극은 이 시대에도 반복되었다. 영광스러운 권력의 탄생 뒤에는 언제나 무고한 희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단 한 사람의 왕좌를 위해 수많은 피가 흘렀고 그 피는 결코 권력 다툼의 당사자들로만 끝나지 않았다. 죄 없는 가족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바로 그 비극의 한가운데 광해군의 4살배기 딸 공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생존 여부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미스터리는 동시에 권력의 가장 잔혹한 얼굴을 상징한다. 정적의 씨를 말리려 했던 반정 세력의 입장에서 폐주의 자녀들은 잠재적 위협이자 흔적 없이 지워야 할 존재였을 것이다. 실록의 몇 줄 외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녀의 행방은 힘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 수 있는지를 웅변한다. 만약 그녀가 그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았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왕실의 호화로운 궁궐이 아닌 이름 모를 초가에서 공주라는 고귀한 신분 대신 평범한 백성의 이름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겪었을 가족의 비극과 신분 박탈의 아픔,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고난과 고독은 상상조차 어렵다. 그녀의 삶은 어둠 속에 감춰진 채 그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 기록에 없는 삶, 그러나 분명 존재했을 고통과 눈물에 우리는 깊은 공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역사는 거대한 사건과 인물을 기록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 흐름 속에서 사라진 개인의 삶을 탐구할 때 빛을 발한다. 4살배기 공주의 흔적 없는 사라짐은 역사의 침묵이 때로는 얼마나 큰 비극을 숨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 침묵 속에서 비공식적인 보호나 기적 같은 생존의 가능성을 상상하며 인간 본연의 자비로움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긴다. 역사의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는 단순히 과거의 퍼즐을 맞추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의미와 존엄성을 묻는 숭고한 행위이다. 권력은 이처럼 덧없고 그 흥망성쇠에는 너무나 빠르다. 한순간 왕좌에 앉았던 자도 다음 순간에는 폐위되어 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격동 속에서도 어린 생명의 존귀함은 결코 변치 않는 진리다. 인조 반정의 비극과 그 속에서 잊혀진 어린 공주의 운명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자 미래의 이정표이다.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권력의 무상함을 보고 어린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앞으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인간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1963년 한성에서 시작된 비극은 한 어린 공주의 운명을 집어삼켰지만 권력의 칼날 아래서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타인의 자비는 때로 기적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의 공백 속에서 그 아이는 이름을 잃었으나 그 존재는 승자의 기록 넘어 약자의 고통과 정의를 묻는 영원한 물음으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비록 흔적은 희미해도 생명의 존엄성은 항상 빛나야 함을 되새기게 합니다.